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산인문학 문양입니다. 이거는 제가 선자명법을 하고 있는데, 교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편안하게 해서 여러분이 잠잘 수 있도록 자장가처럼 해보려고 하는데, 간혹가다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는 선자병법은 오늘은 균형편입니다. 균형편 참고를 하시고, 균형편이라는 건 뭐냐면은 군대를 갔다가 일자진으로 하느냐, 원형진으로 하느냐, 사각진으로 하느냐, 하객진으로 하느냐 해서 군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을 잘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순신도 그 전쟁 중에서 이제 시험 볼 때 상사가 네가 아는 저 군대의 그 포진 형태를 그래서 설명해보라 이러니까 이순신이 이걸 쫙 일필휘지로 원형진, 사각진, 무슨 진, 하객진, 그 유명한 하객진하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하여튼 그래서 군대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고 또 전번 시간에 한 가지 수정할 게 있는데 제 집사람이 요청해 가지고. 전번 시간에 제가 우리 집 사람을 자성장, 자빠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집사람 친구가, 야, 이 편에서는, 집사람이 남편을 말을 잘 듣는 그런 우파랗게 했는데, 2편하고 3편하고 내용이 충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수정해달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거 수정할 필요 있나? 이런 얘기 했는데, 재미삼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부라는 게 만만한 게 부부인데, 그래서 내 친구 보고 자파락하면 그 친구가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자파락하면 집사람이니까 이해해 주겠죠. 그래, 집사람이 이해했다라는데 그 친구의 친구가 야, 그래도 안 그렇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애국동지입니다. 애국동지. 우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혹 화가 나면 이 자파 같은 부인 집사람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진짜 자파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렇게 부부 관계가 그렇습니다. 한 번은 싸웠다가 도왔다가 할 때 화가 나면 쌍소리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람은 애국동지고 우파입니다. 우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집사람 하는 얘기가 또 더 걸작이에요. 당신의 말에는 참 힘이 있다. 모든 사람이 믿는 힘이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내한테 그런 말에 힘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우리 직원들이나 내 주위 사람들이 제 말을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농담을 했는데 사람들은 정말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농담도 못 하겠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말의 힘이라는 게 있다. 이랬는데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하는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말 해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참 불안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 전국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분노하는 거고 신뢰가 좋다 이런 겁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글자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런다면은 그 글자가 없는 편이 훨씬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선자병법을 읽는다든지 성경 구조를 읽는다든지 불경을 읽는데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아예 그 글자가 없는 편이 훨 낫다. 우리는 그 행간의 뜻을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명자가 한 얘기를 너는 듣지 못했느냐. 추후 천황이 탕록대전에서 피가 무릎까지 흘러서 강물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피가 흘러서 강물이 되었다고 믿으면 그거는 글자를 안 쓰는 게 나으니까 가장법도 있고 온유법도 있으니까 행간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조를 볼 때도 행간의 뜻을 이해해야 되고 불경 구조를 해석할 때도 행간의 뜻을 이해해야 되고 제가 말하는 중에도 저 사람이 말한 내용이 본심이 뭐지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옆으로 좀 세면은 서양 문화는 상당히 서술적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동양 문화는 상당히 시적입니다. 상당히 시적이라서 그 설명을 잘 하지 않습니다. 경상도 말로는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가가 가를 만났나, 가가 가를 뭐, 가가 가를 아냐, 이렇게 하면 다 뭐 가가 가예요. 그랬더니, 그 대화하는 사람들은, 뭐, 갑돌이를 만나가, 뭐, 갑순이 만났다, 이렇게 하는데, 두 사람까지 얘만 가가, 이렇게 하면, 그래, 가가 가다, 이렇게 하면 서로 둘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행간의 뜻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오늘은 군영편을 하는데, 군영편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은, 처음에 이제 시계편,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시작의 준비를 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작 준비를 잘해라. 창업을 하기 전에 내가 뭘 할 것인가. 이걸 잘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창업할 때의 그 사업 아이템이 한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아이템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창업할 때 아이템과 5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아이템은 완전 다른 거예요. 대부분 막 9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창업할 때는 아이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 아이템이 안 되는 거예요. 회사가 만들어졌지 아이템은 안 되지. 급히 다른 아이템을 가져와 가지고 또 이걸로 창업해 나가는 거예요. 저도 창업할 때는 뭐 촉매 이런 걸 했는데 갑자기 뭐 가스로 갔다가 뭐 다른 걸로 갔다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항상 그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계편은 그 준비를 잘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작전편은 전쟁을 할 때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나면은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경제가 파탄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요즘 현대전은 뭐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미사일이 있어가지고 전 도시가 파괴되고 핵심 시설이 전부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토가 거의 뭐 다 파괴된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꼭 피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데 작전편에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모공편에 보면은 이제 모략을 써서 공격한다 이런 거 알겠습니까? 모공편이라는 게 모략을 써서 그 공격한다. 그 첫 번째 이제 벌모라는데 그 상대의 모략을 제거한다. 벌모한다 이런 얘기. 그렇게 제일 좋은 거는 상대가 싸울 의지를 얻게 한다. 상대가 싸울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 이런 겁니다. 우리 뭐 공작새 같은 게 꼬리를 팍 펼쳐가지고 자기 위세를 드러내갖고 못 싸우게 하는 거 이런 겁니다. 벌교라는 것은 외교 관계를 단절시킨다. 전에 얘기했잖아요. 집사람하고 싸우면은 장모를 우리 편으로 만들고 처제를 우리 편으로 만들고 처남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처의 친구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놓으면 집사람이 고립되면은 남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뭐 하여튼 그런 건데 외교 관계도 우리한테 미국을 잘라내고 일본을 잘라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외교가 고립되면은 공격가 쉬워요. 이거 뭐 삼국지나 보면은 다 그런 거 다 나오는 겁니다. 최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공성인데 공성을 직접 공격하는 건데 공성은 자기의 피를 흘리고 직접 전쟁에 참여하니까 공성은 최대로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100번 싸워도 더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모공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균형편인데 군의 형세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군의 형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격과 수비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격을 할 때는 백척간두에 물동구가 있어가지고 물이 확 떨어지면은 확 그 새로 막 물밀듯이 내려간다. 이게 이제 모공편입니다. 숨을 때는 땅속 깊이 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원문을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를 보시는 사람이 제 집사람의 친구나 이런 분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줌마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상식 겸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애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달라. 오늘 첫 구절에 배우고 또 배우면 기쁘지 않냐가 이 배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성공하려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저벌 2세라든지 저벌 3세라든지 이러면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이 있어가지고 뭐 살 수 있겠지만 또 그것도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보시겠지만 재벌 2세나 재벌 3세들이 삶이 파탄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럼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서 성공하는 확률이 제일 높아요. 여러분이 장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뭐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결국은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개천에서 영감닭 하는 그런 옛날 말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막 가난해도 억지로 뭐 해갖고 사법고시 통과하고 의사 돼가지고 뭐 이렇게 잘 살았다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도 좀 뭐 잘 안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부모의 스펙 만들어주기 뭐 이런 게 돼가 되는데 과연 부모가 스펙을 그래 만들어줘갖고 자식이 행복한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식을 망치는 길이다. 자식을 망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저는 공부를 하는 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사업에 성공 확률이 높거든요. 사업을 성공해서 자기 열심히 사업을 해서 자기 성취, 자기 완성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이런 겁니다.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 첫 번째 먹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먹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업이라는 내용이 사회에 도움이 좀 되면 좋은 사업, 뭐 도둑질, 뭐 마약 밀수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사업이 정당한 사업, 직업의 기치는 없지만은 그래도 사회에서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 마약 밀매 사업이라든지 밀수라든지 불법 사업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사업에 성공하면 사회에 좀 공헌하면 좋겠다. 국가에 공헌하면 좋겠다. 뭐 이게 저는 사업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자기 사업을 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거 이거조차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게 되면 절반은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인간이 태어나면은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 밥벌이 그렇게 내가 하루에 3끼 먹고 의식주를 내가 한 달에 뭐 200만 원 들면은 자기가 200만 원 벌어야 돼요. 자기 노력을 해서. 그런데 자기 의식주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건 잉여 인간이에요. 잉여 인간. 남한테 도움받는 인간이에요. 절대 그런 인간 돼서는 안 된다. 사회에 나면 뭔가를 좀 이렇게 남한테 좀 주고 가야 되는데 받아서 쓰는 거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잉여 인간이 되지 말아야 되고 자기 밥벌이는 자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좀 더 완성하고 개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사업을 해보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개성이 강해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를 완성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사업이 부의 축적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를 완성해 나가는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알겠습니까?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지시받지 않고. 직업 중에 제일 좋은 직업이 오케스트라 지휘자라는 거예요. 딱이라면 바이올린 나오고, 딱이라면 피아노 나오고, 오케스트라 감독자, 독재자 비슷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야구 감독이 딱 있으면, 딱 하면, 도루, 사인 딱 이렇게 2개 딱 내면, 안타, 딱 이라면 사인을 내면 희생플라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유로고. 그런데 이거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게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3살 난 어린애도 자기가 옳다고 하고, 초등학생도 자기가 옳다고 하고, 중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50대, 30대, 60대 전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현명한 사람은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이제 그 성숙의 첫걸음이에요.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CEO를 희망하는데 CEO가 되기까지는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근데 CEO가 되려면 책을 굉장히 많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또 사업은 기업이라는 것, 사업이라는 건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인격이다. 삼성이 어떤 회사다. LG가 어떤 회사다. SK가 어떤 회사다. 그 이미지 마케팅, 그 인격이 묻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에도 인격이 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인격을 잘 지켜주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고, 균형편에 들어보면은 제가 오늘 슬라이드를 좀 많이 준비를 못 해가지고, 몇 개 줄 읽어보겠습니다. 균형편이 어떤 거냐 하면은, 예전에 용병을 잘하는 자는 먼저 적이 아군을 이길 수 없도록 준비하고, 아군은 적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먼저 적이 나를 이길 수 없게 하고 나는 적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적이 아군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군 자신에게 있고 즉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건 나 자신에게 있고 아군이 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적에게 있다. 내가 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적에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사업을 실패하는 것은 내 책임이고 사업을 성공하는 것은 상대방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도 경험을 많이 해보는데 사업이 망하는 것은 보면은 자기가 그 운영을 잘못해서 CEO의 책임이에요. 근데 그 사업을 성공하는 것은 외부 요건이라든가 그때의 유행이라든가 탐이라는 게 있잖아요. 외부 요건이지만 사업이 망하고 안 망하고 하는 CEO 책임이라는 거예요. 최대한 잘하게 쓰고 버텨내고 이런 건데 사업을 완전히 뭐 소위 말하는 대박으로 성공하려면은 외부에서 도와야 된다. 전쟁도 지는 거는 내 책임이고 이기는 거는 반드시 상대방 약점을 찔러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적이 잘못해서 이기는 거지 내가 잘해서 이기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균형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 철학적이죠. 또 다음 대목은 대청자와 균형편이 어떤 것인가 맛배기를 보게 되면 승리한 것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승리는 최선의 것이 아니다. 승리한 것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최선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 이긴 것을 천하의 사람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승리는 최선의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을 참 잘했어 대선을 거뒀어. 이거는 진정한 승리가 최선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싸움에 크게 붙었다는 거예요. 싸움에 크게 붙어가지고 대선을 거뒀다. 이거는 최선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자가 계속 말한 건 이기는지도 모르게 이기는 것, 슬쩍 이기는 것. 그 사람 이겼어? 뭐 이런 거. 또 사업도 보면 저 사람 너무 뭐 하루아침에 대박 성공했어. 이거는 최선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잘 사는 것 같아. 뭐 이 정도의 성공을 갖다가 최선의 성공이다. 이렇게 손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철학적인 거죠. 그리고 손자는 말하기를 먼저 싸움을 이기고 난 다음에 전쟁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싸워보고 이긴다는 거예요. 싸워보고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자의 생각을 준비를 철저히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성웅 이순신 참 전쟁을 잘하신 분 아닙니까? 논어에도 유구에도 능통하지만은 전쟁을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이순신에게는 철칙이 있어요. 전쟁할 때 23전 23승을 했지만은 그 철칙이 뭐냐? 싸울 장소를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울 때를, 싸울 시간을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장소에 가서 어떻게 싸우고 어떤 시간에 싸울 것이다. 이걸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나가서 하는 싸움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순신의 철칙입니다. 그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칠천량에서 우리가 패배할 때 권희 씨가 이 관계를 써가지고 선조한테
일본군이 이제 정유재란에 이제 넘어오는데 백기를 막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 날짜와 동사를 같이 내가 2월 15일 날 일본 해협을 넘어오는데 선조 니는 나가서 막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조가 너무 감탄인 거예요. 일본 장수가 말이야 고니시가 내한테 그런 고급 정보를 주더니 야 우리나라 장수보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참 선조가 참 해야 될 말은 아니죠. 고니시가 우리나라 장수보다 훌륭하다. 나를 이렇게 도우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순신은 나가서 막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이순신이 딱 들어보니까 황당하거든요. 이야 선조가 고니시 말을 듣고 나를 나가 싸워라. 이순신이 못 나간다는 거예요. 난 죽어도 못 나간다. 백길도 멀고 싸울 장소도 아니고 싸울 때도 아니고 싸운다 해놓고 또 안 오면 어떡할 건데 왔다 갔다 고생만 하고 그래 못 나간다 이러니까 이순신이 이제 감옥에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선조가 내 말을 듣는지 이순신을 잡아 넣어라. 이래가 이제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가 백의종군 하게 되는데, 그래 이순신이 못 나간다. 권희씨는 싸우러 나와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며칠을 간다. 몇 명을 데리고 부산 바다를 지나간다. 그래 누군 나와서 싸우면은 일망타진해서 일본에서 조선 땅을 못 받게 한다. 너무 좋은 전략 아니냐 이러니까 옆에 있던 옹교이가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모조리 다 일본군을 바다에 숨을시키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선조가 신이 났어요. 그래 잘 됐어. 이순신 너 들어와. 너 들어 감옥에서. 넌 배반자야. 배반자. 옹교이 나가봐. 이렇게 한 게 그게 이제 칠천량에서 대표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순신의 함대가 그 한산도 함대인데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함대가 포르투갈 함대예요. 포르투갈. 근데 이순신이 그때 한산도에 가지고 있는 판옥선이라든지 거북선이라든지 이 함대가 포르투갈 함대하고 붙어도 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전쟁학자들이 보고 있는 평가입니다. 그 정도로 이순신 함대가 막강했습니다. 막강했는데 원균이가 한산도 대군을 이끌고 이제 부산 앞바다로 가는 거예요. 부산 앞바다로 가는데 가다가 보러 했는데 부산 앞바다로 가니까 허망망대에 300척 배를 풀어놓으니까 이게 배가 군영편에 하객진 원형진도 세울 수도 없고 그런데 일본 배들이 이거 날래밖에 날아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큰 판옥신이 따라가다가 지치고 이래갖고 후퇴 하면서 돌아오다가 이제 어느 섬에 가서 물 먹으러 올라갔다가 정박하다가 밤새도록 불타 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칠천량 대패입니다. 그게 7월 15일입니다. 거의 7월 15일경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달 후에 9월 15일 날 맹량 대첩에서 이기는데 그 두 달간의 기적 같은 시기에 이제 이순신이 제기하지 않습니까? 제기하는데 그게 참 불가사의한 제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칠천량 대패를 할 때 우리가 한산도에 있는 배나 포라든지 굴량미라든지 다 불태워요. 우리 스스로가. 다 불태웁니다. 이거 일본군한테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건 한산도에 있는 모든 거 불태우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도망한 배가 11척이에요. 11척. 배슬이 이끌고 간 11척. 그러니까 한 개 더 붙어갖고 12척이 돼가 이순신이 이제 상류 12척. 내에게도 배가 12척 있으니까, 일본군이 나를 무시 못할 것이다 하는 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순신 장군은 그 전쟁을 나갈 수가 없다. 내가 정한 장소가 아니고 내가 싸울 때를 정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나오라고 한 시간에 상대방의 정한 위치에는 못 나간다 하는 게 이순신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내가 감옥살이를 할지언정 나는 그런 전쟁 못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순신 휘하에 그 당시에 몇만 명 있었다 칩시다. 배가 또 한 몇백 척 있었다 칩시다. 그런데 선조의 말을 듣고 칠천에 나가고 다 죽으면 이순신 지 혼자 죽는 거는 괜찮지만은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수만 명이 죽는 걸 보고 어떻게 왕이 명한다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순신은 자기가 죽을지언정 이 전쟁은 안 된다, 불가다 해서 이제 토옥돼 가지고 고문을 받게 됩니다. 고문을 받게 되고 칠천량 해전이 끝나고
인순이를 살려줘가지고 백의종군 하게 되는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좀 셌지만은, 그만큼, 싸울 장소와 싸울 시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군영편인데, 그렇게 이제 군사의 형태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첫 소제목은 끊임없이 유동하라. 끊임없이 유동하면서 이제 행세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내가 뭐 하객진을 썼다고 해서 하객진이 아니고, 그 다음 원인진으로 했다가, 사학진으로 했다가, 뭐 종대로 했다가, 행대로 했다가, 끊임없이 군 형태를 바꿔놓는다. 유동한다.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것도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게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들을 잘 만들어서 행세를 딱 조직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조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 대충 마무리하는 그걸로 해서 배수진 이야기인데, 한신의 배수진 유명하거든요. 한신의 배수진, 강뒤에 배수진을 치놓고 이제 그 적과 싸우는데 물러날 곳이 없다. 물러날 곳이 없으니까 이제 전력을 해서 싸워서 한신이 이깁니다. 삼국지에서 한신이 나오는데, 한신이 삼국지가 아니고 초안지에 나옵니다. 초안지에 나오는 건데 한신인데, 저는 한신 장군을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장군으로서 죽을 때까지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신립 장군도 한신 혁명을 내가 배수진을 친 거예요. 배수진을 쳐서 하는데, 그때 아마 문경세제에서 막았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강가에서 이제 배수진을, 신립 장군을 배수진을 쳤는데, 사실 그때 배수진 올랴, 그 문경세제에서 막리 올랴, 이런 건 사실 잘, 지금 현대에서는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 연구를 깊이 해봐야 되는데, 일출에 의하면은, 문경세제에서 그 막으면은, 우리 병사들이, 농민들이 많고, 또 우리는 기병되고 해서, 급조된 우리 군사가 다 도망갈 테고, 그러니까 도망 못 가게 배수를 쳤다. 그러고 우리는 기병이니까, 탕감됩니까? 거기에서 배수를 쳤다. 신립 장군 생각도 일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말하는 거는 문경세제를 나팔 불면서 돌았는데, 여기를 막았으면 우리가 통과를 못 하는데, 나팔 불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인데, 역사는 막 가정법을 쓸 수가 없지만은, 아마 문경세제에서 막았으면, 잘 막을 수 있지 않았었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립도 배수진을 쳤다. 그래서 망했다. 게다가 또 하늘이 안 도와서 그 바닥이 지려가지고, 말이, 달리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해서 그래서 전멸을 하게 되고, 선조가, 경복궁 궁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경복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잘했냐 못했냐를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도망가게 잘했다고 저는 봐집니다. 선조가 잡히면 이제 나라는 거의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선조가 도망가면서 이제 광해군하고 분조를 나눠가지고 임금을 두 군데로 나눠서 분조를 해서 내가 죽이면 네가 임금해라 해서 광해군한테 이제 임금의 권력을 절반을 주고 분조를 해서 이제 서로 이게 이탈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난중이 일부분인데, 이거 뭐 참고로 그냥 뭐 아시면 되고, 그 광해군이 열심히 일했는데 뭐 나중에 뭐 서술하게 하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광해군이 이제 또 뭐 탄핵 비슷한 거 당해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손자병법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쟁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 그러고 전쟁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고 무조건 싸워서 이기는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승리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슬그머니 이기는 것. 그러고 외교 관계를 잘 해야 된다. 외교 관계를, 경쟁사가 어떤가, 각과 얼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잘 해야 된다. 그런데 기술자 엔지니어들을 내가 만나보면은 자기 연구하는 것만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성공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이유도 몰라요. 프로그램 막 짜면 재미나고 막 빠져요. 뭐 지금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술자의 그 특성입니다. 그러고
경험적으로 우리가 M&A를 하자든가 협력을 하자면 기술자들은 자기 기술이 최고인 줄 알고 옆에 사람 기술자하고 협력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참 그게 참 기술자의 특징이라 할까 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사람들하고 기술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자기 기술만 좋다는 거예요. 자기 기술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융합이고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기계도 해야 되고 컴퓨터도 해야 되고 뭐 디자인도 해야 되고 의학도 해야 되고 해서 전체가 어우러져서 해야 되는데 자기 기술만 조정하고 있는 게 이런 기술자들의 명제입니다. 그래서 그 CEO는 그걸 탓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엔지니어, 스페셜리스트예요. 제너럴리스트면 골고루 알지만 스페셜리스트들은 그 자기 분야만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특성이다. 그래서 CEO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과 어떻게 이제 하고 조화롭게 이제 자 균형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게 CEO가 해야 될 일입니다. 행설수설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대충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이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면서 인격을 길러야 되고 인격이 리더십이다. 기업이 또 리더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는데 이제 먼저 스승을 구해야 돼요. 스승을. 옛날에는 스승을 제일 먼저 구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승이 없잖아요. 스승이 없습니다. 그 없어진 이유에 스승이 이제 진정한 참 스승, 우리 시대의 스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아무 데나 뭐 조폭 같은 놈한테 배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또 아닌 걸 맞다 할 수도 없다는 거 얘기예요. 스승이 없을 때는 책을 스승으로 삼아야 됩니다. 책을 스승으로 삼아야 됩니다. 현 시대에 스승이 많이 없지만은 또 찾으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저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승을 먼저 찾아야 된다. 여러분 상사가 스승이 될 확률이 많죠. 훌륭한 상사를 갈구하면 언젠가 만날 것이다. 그 스승한테 배워야 된다. 그런 상사나 스승을 못 만나면 책에서 스승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